3. 태풍의 밤. 다음 면회일엔 아내의 어머니를 대신 보냈다. 그 다음 면회일엔 불가피한 일이 생겨 마산으로 가지 못했다. 아내에게 미안해서나 방근숙과의 거리를 두어야만 되겠다는 마음다짐이 공교롭게도 연거푸 두 번이나 면회일을 어기게 했다. 그러나 이것은 공연한 수작이었다. 공연하다기보다는 유해한 짓이었다. 면회일을 두 번 넘긴 탓으로 나는 방근숙에게로 쏠린 내 마음의 경사를 똑똑하게 확인하는 결과가 되었고, 동시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마음먹은 방근숙의 마음을 더욱 격심하게 흔들어버린 결과가 된 것이다. 그날은 아침부터 줄기차게 비가 내리고 있었다. 두 번이나 면회를 가지 않은 일이 없었더라면 마산에까지 갈 생각을 내지 못할 만큼 강한 바람을 낀 비였다. 나는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기차가 갈 수 있다면 가야 한다고 서두르고 떠났다. 세찬 빗줄기가 기차 유리창을 두드리며 스쳐가는 모양은 일종의 경관이었다. 태풍이 남해안을 휩쓸 것이란 얘기가 차 내 이곳저곳에서 들렸다. 신마산역에서 내려 개찰구로 가기까지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마산에서도 우세는 줄지 않았다. 개찰구를 빠져나가자 두건이 달린 레인코트를 입고 서 있는 방근숙을 만났다. 그녀는 반색했다. 어찌된 일이었어요? 이렇게 묻는 그녀의 얼굴은 이주일을 보지 않은 동안에 수척해졌다. 불가피한 일이 있었습니다. 불가피한 일? 저는 알아 누우시지는 않았나 하고 걱정했지요. 알아 눕는 것쯤은 우리들에겐 대단한 사건이 아닐 텐데요. 선생님도 알아 눕는 게 왜 사건이 아니겠어요? 역 앞 광장엔 발꿈치 이상을 적셔야만 건널 수 있을 정도로 물이 고였고, 그 고인 물 위로 줄기차게 빗발이 내리솟고 있었다. 건너편 자동차 타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도 빗줄기가 약해지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이런 빗 속에도 면회를 오신 이 방 선생님의 성의도 대단하십니다. 성의요? 방근숙은 다음 말을 하려고 머뭇거리다가 고쳐 말했다. 선생님의 성의도 그러니 대단하다 말씀 아니에요? 나는 개면쩍게 웃었다. 방 선생, 예? 이렇게 어깨를 맞대고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있으니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뭔데요? 선생님도 보셨겠죠? 프랑스 영화감독 르네 클레르의 파리 축제란 영화. 봤습니다. 그 비와 이 비는 다르지만 소낙비가 오니 길 가던 사람들이 죄다 처마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는데 거리 한복판에 만발한 꽃을 실은 꽃장수 수레가 비를 맞고 가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곳엔 꽃수레는 없지만 이처럼 줄기찬 비란 구경거리가 되잖아요. 선생님은 비를 좋아하세요? 대단히 좋아합니다. 이유가 아니 무슨 연유가 있으세요? 있지요. 그러나 선생님 같은 예술가가 들으시면 웃으실 겁니다. 뭔데요? 일제 때 전쟁 말기에 저는 징용에 끌려갔거든요. 비행장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참으로 힘겨웠어요. 그러나 비만 오면, 그것도 가랑비 같은 건 안 되지만 비만 오면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땐 비만 오면 석 달 열흘만 내리라 하고 빌었지요. 저는 비를 좋아하지 않아요. 가랑비 맞으면서 산책할 수 있는 정도라면 좋아하지만 이렇게 심한 비는 싫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좋아해야 되겠어요? 그건 또 왜요? 선생님이 좋아하시니까. 나는 방근숙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장난꾸러기처럼 지켰던 내 눈과 마주치자 방근숙은 황망하게 아래로 시선을 떨구었다. 비는 조금도 위세를 죽이지 않고 계속 쏟고 있었다. 방 선생은 빗속을 걷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좋아해요. 그러나 이런 빗속은 이것도 경험하니 우리 한번 걸어봅시다. 방근숙은 선뜻 동의하지 못했다. 눈보라 속에 알프스를 넘는 모험을 못할 망정 평생의 기념으로 이 포구 속을 걸어볼 만도 하잖아요. 방근숙은 들고 있는 보자기를 매점 주인에게 맡겨놓고 오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두건이 달린 레인코트를 입기는 했으나 앞면에 비를 마구 맞았고 아랫도리를 마구 적셔야 했다. 나는 우산을 펴들긴 했으나 비를 가릴 수도 없거니와 바람 때문에 대래 짐이 되어 아예 우산을 접어들었다. 빗속을 걷겠다는 마음은 비를 맞으며 무슨 생각이라도 해보자는 것이었는데
워낙 강한 비바람이어서 눈코를 뜰 수가 없었다. 겨우 역 앞 광장을 지나고서는 버스를 탔다. 당시 버스는 요양소 앞까지 가지를 않았다. 신마산의 거리가 끝나는 곳이 종점이었다. 버스에서 내렸을 때는 다행히 비바람의 위세가 약간 수그러져 빗속을 무릅쓰고 겨우 요양소에 다다를 수 있었다. 아내는 웅덩이에 빠진 생쥐꼴로 흠뻑 젖어 들어서는 나를 보고 놀랐다. 병자답지 않은 동작으로 침대에서 내려서서는 젖은 옷을 받아짜고 수건으로 내 몸을 닦기 시작했다. 나는 수건을 아내의 손에서 빼앗듯 하고 아내를 도로 침대에 눕혔다. 날씨가 좋을 땐 오시지 않고 하필이면 이 빗 속에. 날씨가 좋은 날 오지 못했으니까 이런 빗 속에도 온 것 아니요? 아내는 넋을 잃고 나를 바라보았다. 빗소리를 들으며 누워있으려니 한없이 슬퍼더란 얘기도 했다. 빗속인데도 와주니 한없이 기쁘기라고도 했다. 영영 오시질 않을 것 아닌가 하고 생각했더란 얼굴 위로 번개빛이 지나고 천둥소리가 울렸다. 부산 방면의 열차는 불통이라고 했다. 삼당진에서 물금에 이르는 선로가 태풍 때문에 파괴됐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장례 안내방송을 들은 방근숙은 울상이 되었다. 대합실은 혼잡을 이루었고 부근의 여관을 찾는다고는 했지만 좁은 바닥에 열차가 서버렸으니 쉽사리 방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대합실에 붐비는 사람들 틈에 끼어 밤을 새울 수밖에 없게 된 방근숙을 두고 나는 그냥 떠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할 도리도 없어 진주로 가는 손님은 빨리 나가라는 재촉을 받고 플랫폼까지 나왔으나 기차를 탈 수 없었다.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동안에 기차는 떠나버렸고 나는 도로 대합실 안으로 들어왔다. 방근숙은 매점 가까운 구석 벤치에 가까스로 자리를 하나 얻어 초라하게 앉아 있었다. 내가 앞으로 가서자 그녀는 영문을 몰라하는 표정으로 그러나 기쁜 감정을 가누지 못하는 몸짓으로 일어섰다. 기차가 떠났을 텐데 어찌된 일인가요? 나는 바른대로 될 수가 없었다. 조금 늦게 나갔는가 봅니다. 부산에 못 간다 하니까 진주에서 온 사람들이 도로 탔는지 10,000원이 돼서 도저히 쓸 곳도 없고 해서. 뻔한 소리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챈 모양으로 방근숙은 난처하다는 듯이 그러나 목소리는 밝게 말했다. 차를 못 타셨으니 어떡하지요? 선생님은 어떡하실 작정이었나요? 저는 도리가 없으니 그냥 여기에. 저도 도리가 없으니 그냥 여기서 하룻밤을 새우는 거지요. 그래서 되겠어요? 선생님 같은 숙녀가 견디는 일을 사내가 견디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까? 미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미안해서? 저 때문에 일부러 차를 타지 않은 것 아니에요? 제가 그런 기사도의 소유자처럼 뵙니까? 하여간 이리로 좀 앉으시지요. 방근숙은 자기가 이제까지 앉아있던 자리를 가리켰다. 방 선생 자리를 뺏어 앉으려고 한 짓은 아닙니다. 교대로 앉으시면 되잖아요. 저는 이때까지 앉아 있었으니 잠깐 앉으세요. 둘의 얘기를 엿들었는지 방근숙 곁에 있던 할머니가 저편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그러실 것 없이 젊은 양반들 둘이 다 앉아서 나와 방근숙은 그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벤치에 앉았다. 할머니의 호의는 고마웠으나 둘이서 앉기는 비좁았다. 그녀와 나는 젖은 옷을 통해 피부를 맞대고 앉아야만 했다. 나는 그대로 오래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나 먹을 것 좀 사가지고 오죠? 매점 앞에 선 나는 물었다. 방선생, 뭐가 좋지요? 대합실에서 그냥 버틸 수가 없다고 판단한 손님들 가운데는 여관으로 찾아나간 사람도 있는 모양이어서 조금 있으니 자리에 여유가 생겼다. 나는 방근숙에겐 카스텔라와 사이다를 권하고 나 자신은 마른 오징어를 안주로 소주를 마셨다. 방 선생은 이렇게 비에 갇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밤새만 적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근데 선생님은? 예사로 있는 일이지요. 해방 직후엔 김천에서 사흘을 꼬박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여름이었는데 영동 근처의 선로가 홍수 때문에 파괴되었다더군요. 사흘이나 갇혀 있었다면 낯선 곳에서 여간 고생이 아니었겠습니다. 여관방이 모두 10,000원이라 생면 부지한 사람들이 비좁은 방에서 5, 6명씩이나 같이 잤지요. 어머나 재미있었어요.
그때 사귄 사람과 지금도 편지 내왕을 하고 있지요. 무엇하는 사람인데요? 그때 나와 똑같은 훈장이었는데 지금은 무슨 사업을 하나 봅니다. 류가 아니면 어울리지 않는 모양이지요. 어떤 환경에서도 대강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기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사기당한 사람이 있게 됐죠. 어떤 사기인데요? 미군 물자를 헐값으로 돌려준다고 꾀어선 술대접은 물론 여간비까지 물게 하고 드디어는 돈까지 뺏어간 거지요. 어떻게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때 경험한 일인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기꾼이 있기 전에 사기를 당할 사람이 미리 있는 것이라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방건숙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아닙니다. 들어보십시오. 사기를 당한 자를 을이라고 합시다. 그 을이 입버릇처럼 미군 물자를 맡기만 하면 큰돈 번다더라 하고 떠들었죠. 그것을 보고 사기꾼 갑이 생겨난 것이랍니다. 자꾸만 을이 미군 물자를 들먹이니까 갑이 해방 바로 직후에 미군 물자를 빼돌리면 3배 장사는 되었지만 지금은 2배 장사가 될까 말까 한다면서 그따위 이문은 박하고 위험한 장사를 누가 하겠는가 하고 뱉듯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을이 2배 장사면 대단하지 않는가 하고 덤비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갑은 자기는 미군 물자를 얼마든지 빼돌릴 수 있지만 그따위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응수가 아마 시초가 되었는가 보지요. 그 뒤부터 을이 갑에게 술을 산다, 담배를 산다, 야단이더구만요. 그 후 서울서 돌아올 때 우연히 또 을과 같은 차를 타게 되었죠. 나를 보자 대뜸 하는 얘기가 갑에게 돈을 먹혔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래 말을 해주었죠. 당신은 사기에 걸리고 싶어 환장한 사람 같습니다 하고. 너무 지나친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지나친 게 뭡니까? 그 친구 가만히 듣고 있더니 제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던데요. 그분은 썩 호인이었던가 보죠.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았어요. 조그마한 사기꾼이 큰 사기꾼에게 걸린 거지요. 그럼 그 사람도 사기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2배의 이윤을 노리고 미군 물자 빼돌려 먹으려는 사람이 사기꾼 아니고 뭡니까? 그렇기도 해요. 그래, 저는 하나의 결론을 얻은 겁니다. 사기에 걸린 사람은 거의 사기꾼의 요소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건 너무 결론이 심한 것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긴 해도.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아무튼 그때의 경우 말하자면 사기 사건의 표본 같은 것을 보고 느낀 거지요. 사기를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기꾼이 나타난다. 사기를 당하고 싶은 사람은 무언가 남을 속일 수 있는 그런 미끼가 없는가 하고 찾는 동안에 수가 높은 사기꾼에 걸려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방건숙은 알아들었는지 알아듣지 못했는지 분간 모를 표정을 지었다. 나는 여기서 술기가 돌기 시작한 어설픈 눈으로 주위를 돌아보았다. 젖은 옷들이 각자의 체온에 의해 마르기 시작했다기보다 절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옳을 것 같이 대합실 안은 귀퀴한 냄새로 가득 찼다. 뚫린 창을 통해 간혹 비섞인 바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성 싶었다. 젖은 짐짝처럼 벤치 위에 웅크린 사람들, 공연히 서성거리는 사람들, 그 가슴마다에 어떤 고귀한 사상이 깃들어 있는지, 또는 그들의 경력 가운데 어떤 훌륭한 덕행이 있는지, 또는 그들의 장래에 어떤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몰라도 무슨 이유이건 태풍이 부는 여름의 한밤을 정거장의 대합실에서 채워야 한다는 상황만은 따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따분함을 메우기 위한 속셈으로 끄집어냈다는 게 사기꾼 얘기고 보면 나와 방건숙의 처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이 따분한 처지를 로마네스크한 상황으로 만드는 재미있는 얘기가 없습니까? 방건숙은 의의가 없다는 듯이 웃었다. 제겐 그런 재간이 있겠어요? 예술가시니까. 예술가란 말씀하세요. 부끄러워요. 부끄럽긴 방 선생은 틀림없는 예술가일 겁니다. 그녀는 급속히 내용물이 줄어가는 소주병을 들여다보고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그처럼 술을 마셔도 괜찮으세요? 이까지 아직 멀었어요. 태풍이 부는 어느 여름의 긴 밤을 박 여사와 더불어 신마산역 대합실에 앉아 소주를 마셨다.
슬픈 얘기지만 나의 경력엔 아직도 이만큼 영광스럽고 매력이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운명의 시간이겠지요. 손때가 묻었지만 운명이란 말 좋잖아요. 세상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35억 인구가 있다니까 줄잡아 35억 종류의 인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얽혀 사건이 일어나는 법이니까 35억의 제곱한 수의 사건이 있다고 보아야죠. 35억의 제곱. 굉장히 큰 상상의 얘기가 아닙니까? 사람의 두뇌란 참으로 신비스러운 것이죠. 이와 같은 인식의 세계가 불교에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하사의 제곱을 한 수의 부처님이 있다는 둥. 항하란 인도 겐지스를 말하지요. 그 겐지스의 모래알을 제곱한 수의 부처님이 있다는 뜻이지요. 엄청난 사고 범위가 아닙니까? 그녀는 이렇게 말하는 나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선생님은 불교에도 조예가 깊으신가 보지요? 조예가 다 뭡니까? 모두가 들은 동양이지요. 불교에 관한 얘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제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겸손하시지 말고 나는 시간을 넘기는 수단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워낙 아는 것이 모자랐다. 불교라는 건 종교에게 앞서 철학이지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종교가 아니죠. 그 뜻은 기독교에서는 신의 은총을 빌고 신의 용서를 빌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엔 지옥이니 극락이니 속죄니 하는 관념이 있어 흡사 기독교 같은 신앙 형태를 이루지만 그건 불교가 통과해온 지역의 미신을 수반하고 온 데다가 우리나라 고유의 샤머니즘이 혼합된 거지요. 불교의 순수한 교리는 스스로가 성불하는 데 있습니다. 성불이란 각자, 즉 깨달은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불교에서는 석가열애가 기독교에서의 예수와 같은 위치는 아니죠. 성각자 또는 모범이 되는 위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신앙이 핵심을 이루지만 불교에서는 대오 1번 하기 위한 수도 또는 수행이 핵심이 됩니다. 겐지스 강의 모래를 제곱한 수만큼의 부처님이 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죠? 그게 바로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불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저도 부처님이 될 수 있고 방선생도 부처님이 될 수 있고. 부처님이 된다는 건 매력 없는 얘기 아니에요. 방건숙은 이렇게 말하면서 화사하게 웃었다. 방선생은 절에 모셔놓은 불상과 결부해서 부처님을 생각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 불상은 어느 시대의 특정한 관념이 상상한 소산에 불과한 겁니다. 매력 있는 부처님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방건숙이 물었다. 방선생에게 매력 있는 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대적으로도 매력 있는 부처님은 가능합니다. 가령 알로하 셔츠와 만보 바지를 입고 지루박을 춤추는 부처님도 가능할 겁니다. 알로하 셔츠나 만보 바지 그리고 지루박 춤에 제가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뜻밖이라는 듯이 약간 볼멘 소리를 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요. 방선생과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매력을 느끼시는 부처님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글쎄요. 그거보다 갖가지의 부처님을 상상할 수 있다는 데 흥미가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인생의 길이면 어떤 길을 통해서라도 성불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 그대로 모든 길은 성불로 통한다는 겁니다. 미륵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처는 나는 결단코 성불하지 않으리라는 마음의 길을 통해 부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대식 표현을 빌리자면 부정을 통한 긍정이 되겠죠. 멋있잖아요, 이런 사상. 만보춤을 춰도 성불할 수 있으니 병원에 오고 가는 길로도 성불할 수 있겠구먼요. 그렇고 말고요. 길은 있으되 수양 또는 수도를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수도라고 하고 수행이라고 하면 캐캐묻고 완고하고 금욕적인 그런 고행을 상상하기 쉬운데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수도할 목적으로 어떤 보살을 찾아더랍니다. 보살이 그 청년을 위해서 산중에 암자를 지어 거기서 수도하라고 일렀지요. 5년쯤 그곳에서 정진했는데 어느 날 밤 예쁘게 생긴 처녀가 그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처녀를 보고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고 묵묵히 돌처럼 앉아 있었죠.
밤이 새자 처녀는 말없이 떠나버렸는데 잠깐 뒤에 보살이 나타났습니다. 보살이 청년에게 어젯밤 여기에 처녀가 오지 않았느냐, 그 처녀를 보니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청년의 답은 하남의 고목이란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마른 나뭇가지에 참바위가 스치는 것처럼 무감각하다는 뜻이지요. 이 말을 듣자 보살은 곧 청년을 밖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그 암자에 불을 질러 태워버리곤 너는 법기가 아니니 수도할 필요가 없다면서 청년을 추방했다고 합니다. 법기가 아니란 말은 성불할 수 있는 자질이 없다는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름다운 처녀의 유혹으로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건 수도가 잘 되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인습적으로 불교를 이해한 상식으로는 그렇게 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데 불교의 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교의 사고엔 화홍유록이란 게 있다. 나는 이것을 아는 대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야만 암자를 불태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꽃은 붉고 수양부들은 푸르른 대로 보아야 한다는 게 화홍유록의 사상입니다. 도를 통한다 또는 깨닫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절실하게 느낄 줄 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도를 통한 사람은 그러니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아름다움, 이 세상의 깊은 뜻을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보살이 청년을 추방한 것은 꽃처럼 예쁜 처녀를 마른 나무에 비하고 자기의 심정을 참바위에 비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게 느낄 줄 모르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도를 통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뜻이지요. 수도한다는 것은 자연을 또한 인생을 회색화하고 무감각화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청년이 처녀의 사랑을 받아주어야만 했었나요? 그런 것도 아니죠. 다만 처녀의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느꼈으면 되었지요. 아름다움을 느꼈지만 유혹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니 유혹을 당하고 안 당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연과 사람의 아름다움엔 개안한 흔적이 있었으면 되죠.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제 설명이 모자란 탓입니다. 이것을 상식의 차원에까지 끌어내려놓고 생각해 봅시다. 교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는 자연과 인생을 보는 눈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교양이 있는 사람의 눈이 훨씬 날카롭고 잘 보며 느끼는 감정의 깊이와 폭도 월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를 높여가면 바로 깨달은 사람의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불교에서의 대오일번한 각자란 곧 더욱 슬기로운 귀를 가진, 더 맑은 눈을 가진, 더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수도를 하면 수양을 할수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고목의 하남식으로 경화되어 가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불교에서의 공의 사상이란 어떤 거지요? 이제 말씀하신 화홍유록과 어떻게 관련이 되지요? 이것 어려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불교의 핵심을 이루는 문제인데 제 힘으로는 벅찹니다. 그렇게 묻히게만 선생이 어디 있어요? 방건숙은 장상꾸러기 같은 표정을 지었다. 제가 언제 선생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나는 병에 남은 소주를 마저 종이컵에 따랐다. 그러고는 한숨 돌릴 겸 그것을 들이켰다. 술 한 병 더 사올까요? 방건숙이 일어서려고 했다. 아닙니다. 제가 가지요. 이렇게 말했을 땐 방건숙이 벌써 매점 앞에 서 있었다. 불교의 공은 서양 사설에서의 니힐과도 다르고 수학의 제로, 영과 개념과도 다르죠. 이렇게 말하니 대학의 철학과 교수 같은데요. 훌륭한 철학 교수이십니다. 그렇게 사람을 놀리시면 이야기 않겠소. 약간 비싸게 구시는 건가요? 방 선생께서 훌륭한 철학 교수라고 인정하셨으니까 비싸게 굴만도 하지 않습니까? 둘이는 어린 애인들처럼 쾌활하게 웃었다. 지저분한 대합실에 앉아있는 것을 잊을 정도로 나는 유쾌했다. 서양 사상에서 니일이란 일체의 가치 체계를 함몰시키는 심년을 말합니다. 절망의 빛깔로 물들인 관념이지요. 구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견디느냐 하는 문제만이 있지요. 수학의 영인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간접적인 유가 되지요. 그 간접적인 유라는 것이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숫자를 나열할 땐 0을 가운데다 두고 왼쪽엔 정수가 있고 오른쪽엔 소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땐 0의 존재를
소수를 정수와 대비해서 있게 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러니까 0은 그 자체로서는 없는 거지만 그것에 의해서 다른 수를 있게 하는 것이니까 간접적인 유라고 말할 수 있지요. 잘 알겠습니다. 방건숙은 말끝의 다에다 강점을 주며 웃었다. 그런데 불교의 공은 천상천하 시방세계의 삼라만상이 각기의 실상대로 가치 그대로 존재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리이며 주관적인 마음의 바탕입니다. 어렵지요? 어려운데요. 공은 서양 철학적으로 말하면 존재의 형식이며 인식의 이법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꾸 더 어려워지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쉽게 풀이하면 이 대합실을 붐비고 있는 그대로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슬픔 그대로 보아주는 눈이기도 하고 그 실상이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가치 개념으로 따지자면 일체가 공이 됩니다. 정도 없고 부정도 없고 미도 없고 추도 없고 생도 없고 사도 없다는 것인데 나는 여기서 일단 말을 끊었다. 말하는 내 자신도 뭐가 뭔지 모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합실 밖엔 아직도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어둑어둑한 그림자가 창밖의 풍경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나는 소주를 한 장 더 비우고 그녀에게 말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학생이 너무 총명하니까 선생이 약간 위축되는 겁니다. 방법을 달리 해야겠습니다. 제 이해력이 모자라서 못 알아듣는 것이 선생님 탓은 아니에요. 방건숙은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공의 개념을 멋지게 설명하고 싶었다. 불교에서의 공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복합된 사상의 에센스 같은 것이다. 첫째, 그것은 일체의 현상이 제대로의 실상을 가지고 나타나 있는 바탕이다. 둘째, 그 실상이 인과관계 및 기타 각가지의 관계 속에 본질적인 의미를 가진 바탕이며 이 의미가 정류된 형식이다. 이러한 실상을 관조하는 마음의 상황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노에시스나 노에마가 융합된 경지라고나 할까? 그러니 네 일이 지닌 절망감과는 멀며 수학의 영과도 무관하다. 일상적인 용어를 빌리면 그저 그렇고 그런 것이다 라고 달관하는 마음먹이와 통하며 그렇고 그런 것이니 얻었다고 해서 날뛰지 말고 잃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체관과도 통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뜻을 나는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다음과 같이 이었다. 그런데 일체 개공이란 깨달음에 이르려면 변수에 떨어진 쌀한톨, 길에 뒹구는 돌멩이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변수에 떨어진 쌀한톨을 소중히 하는 마음먹이와 일체를 공이라 생각하는 깨달음은 모순되는 것 같으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쌀 한 톨을 아끼는 마음이 일체 개공을 깨닫게 함으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일순의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생명마저 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람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질이나 시간을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이 일체 개공을 들먹여 봤자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는 일 아니겠어요? 이 산하의 아름다움을 알며 산하를 하직하는 마음이 갸륵한 것입니다. 산하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이 산하를 하직한다고 해보았자 거기에 무슨 사상,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공이란 개념은 티끌만한 것도 아낄 줄 아는 마음의 바탕에서만 파악됩니다. 관조의 면에서 말하면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닌 경지, 미에서 추를 보고 추에서 미를 볼 수 있는 감각, 스스로에겐 엄격하며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하는 심덕, 공에 관한 어설픈 설명을 하자면 대충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대강 알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제가 할 말 아닐까요? 천만에 뭐가 뭔지 아리송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불교란 퍽 현대적인 종교 같은데요. 2000년 남짓 살아온 사상이 영원한 사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선생님은 언제 그런 공부를 하셨죠? 공부를 할 게 있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들은 풍월이죠. 비바람은 조금도 그 새를 멎지 않았다. 대합실엔 전등이 켜졌다. 중생이란 말귀가 나의 뇌리를 스쳤다. 서양 사람은 불교를 행복의 철학이라 한다. 아닌 게 아니라 인생의 행복에 관해서 불교처럼 철저하게 사고한 사상도 없을 것이다. 너무나 철저하기에 무색무미한 상태로 정류되어 버린 사상. 나는 불경의 그 어려운 문자를 팔만대장경이 되도록 쌓아 올려놓고 49년 하정설일까 하고 수레한 석가의 태도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석가열애로서 대표되는 두뇌의 집단이라고 고쳐 말해도 마찬가지다. 나는 이 이야기도 방건숙에게 했다.
불교란 제가 볼 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탐구한 노력입니다. 짧은 인생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보람있게, 가장 가치있게 살자면 어떻게 해야 옳을까 하고 쌓아 올린 사고의 퇴적이죠. 사랑하라고 해놓고 그 사랑을 잃었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니 집착하지 말도록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사고가 그 패턴의 하나죠. 그러면 그 사상엔 발전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발전이 없는 대신 머리칼에 홈을 파는 것 같은 치밀함이 더해가죠. 그러면서 이러한 사고의 결과를 일거에 포기해버리는 혁명도 감행하죠. 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선생님은 불교를 신봉하십니까? 신봉하는 것도 아니고 신봉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그게 무슨 말이죠? 이게 바로 불교적 말버릇입니다. 워낙 융통무회한 사고의 훈련을 받아 놓으니 소위 사이비 성녀들은 이런 화술을 써서 혹세무민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말버릇에 인생의 진실이 있다면 어떡합니까? 그럼 선생님은 불교를 믿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까? 글쎄요. 외람된 얘기지만 저는 교양으로서는 앞으로 더욱 불교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종교로서는 지금의 제 마음 같아서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불교가 사회의 추진력이 되고 생활인의 지혜가 되자면 이 현대를 이해하는 선각자가 나와야 합니다. 선생님이 그 선각자가 되시면 어림도 없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왜요? 저는 번뇌를 졸업하고 싶지 않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을 버릴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가진 불교의 교양은 뭐가 되는 거죠? 지리의 지식, 역사의 지식이 뭐가 되죠? 그와 마찬가지겠죠. 종교를 가지면 좋다고 생각해요. 방건숙은 그 상냥했던 얼굴을 흐리며 독백했다. 종교? 나도 같이 중얼거리며 불교를 믿을 마음이 없다고 잘라 말한 것 술에 취한 탓이라기보다 경솔했던 탓이 아닌가 하는 뉘우침이 들었다. 나나 방건숙은 슬픈 인생의 국면 속에 지금 헤매는 것인데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종교를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너무 뻔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다. 주책 없이 지나치게 떠벌린 것 같다. 언제나 이야기를 한 뒤엔 뒷맛이 씁쓸해지는 것은 어떤 까닭일까? 무엇 때문에 아는 척을 했을까? 무엇 때문에 똑똑한 척 했을까? 나는 스스로를 방건숙에게 과시하려는 의식이 마음바탕에 깔려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말이 멎자 방건숙은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돌연 얘기를 중단한 것이 나의 탓이나 아닐까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왜 얘기를 계속하시질 않으세요? 재미도 없는 얘기를 너무나 길게 떠벌린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을 참 재미있었어요. 대합실 안은 완전히 밤이 되어 있었다. 그나마도 희미한 전등불이 사람들의 몸에서 발산되는 수증기 탓으로 더욱 흐려 보였는데 들으는 부자연스러운 채로 잠자리를 차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바깥의 비도 멎은 것 같았다. 창밖으로 어두운 광장 저편에 가로등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시장하지 않으세요? 방건숙에게 이렇게 물으며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저는 시장하지 않지만 선생님은 어떠신지? 술이라도 마셨으니까 저는 괜찮지만 아무것도 드시지를 않고 이 밤을 넘길 수 있겠습니까? 나와 방건숙은 밖으로 나왔다. 비가 완전히 멎지는 않았다. 가랑비 정도로 내리고 있었기에 거리를 걸어 다니기가 곤란하지는 않았다. 신마산 번화가 쪽으로 가보기로 했다. 거기서 둘이는 조금 깨끗해 보이는 음식점을 찾아 들어갔다. 그 식당엔 손님이 거의 없었다. 텅 빈 홀 안구석에서 나무 탁자를 사이에 두고 단순한 식사를 했다. 밥을 먹으면서 나는 유랑신세가 된 남녀가 지향 없는 여로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식사하는 듯한 착각을 했다. 방건숙은 얼마 먹지도 않은 채 곧 젓가락을 놓았다. 왜 그러시죠? 음식이 입에 맞지 않습니까? 아니요. 워낙 저는 적게 먹어요. 그거 좋은 경향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는 데서는 많이 먹히질 않아요. 그 대신 혼자 있으면 아니 집에서는 많이 먹지요. 나 같은 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 선생님은 가끔 터무니없는 말씀을 잘하셔. 그녀가 식사를 끝냈는데 나만이 먹기가 어색해 나도 숟가락을 놓았다. 세음을 하고 그 집을 나와서는 컨티넨탈이란 다방으로 갔다. 다방도 텅텅 비어 있었다. 마호가니 벽판이 달린 벽 가까운 자리, 푹신한 의자에 앉아 커피잔을 들고 있는 방건숙을 보자 나는 아까의 식당, 초라한 식탁 앞에 앉아 젓가락질을 하던 그녀의 모습을 염두에 떠올리며
역시 방건숙은 우아하게 장식한 방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폼이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대중식탁엔 어울리지 않는 여인이며 더더구나 정거장 대합실에서 밤을 샐 여인은 아니다. 망설이고 또 망설인 끝에 나는 겨우 용기를 얻어 방건숙에게 말하며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대합실에서 밤을 새우시는 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겁니다. 선생님은 어디 여관을 찾아 드시죠? 그녀는 대합실에서 밤 새우기가 곤란하다는 내 말을 내 사적인 양 오해한 모양이었다. 아닙니다. 저는 어디서라도 밤을 새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방 선생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녀의 표정에 난처하다는 빛깔과 당혹하다는 빛깔이 동시에 일었다. 나는 황급히 덧붙였다. 저는 대합실에서 밤을 새우겠어요. 그러니 방 선생님은 어디 여관을 찾아서 편하게 쉬도록 하십시오. 그때야 방건숙은 내 의도를 알아차린 것 같았다. 저는 아무 데서나 밤을 새울 수가 있어요. 서로 대합실에서 밤 새우기가 어렵다 치고 저 때문에 남으신 선생님을 두고 제가 여관에서 자요? 이렇게 해서 같이 여관에서 쉬자는 말을 내놓을 수는 없다. 도리 없구만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 여관으로 갈 수도 없고 함께 대합실에서 밤을 새웁시다. 이렇게 합의를 보고 다방을 나섰다. 얼마 안 가서 오른편 어떤 건물에서 울려 나오는 밴드 소리를 들었다. 여기가 어딜까? 나는 중얼거리며 걸음을 멈추었다. 댄스홀 아니에요? 방건숙도 나를 따라 멈추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가랑비가 내리는 밤거리는 여름밤답지 않게 서늘했다. 이따금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한결 시원함을 더했다. 우산 하나 밑에 나와 방건숙은 애인처럼 나란히 걸어갔다. 방 선생은 춤 추실 줄 아세요? 춤은 못 춰요. 현대 여성은 아니죠. 춤과 현대 여성과는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만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춤을 못 추신댔어야. 춤하고 음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대단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학교 시절엔 조금 배우긴 했어요. 그 후 통 추지 않았으니까 전혀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저도 춤을 출 줄 모릅니다. 그거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진주엔 댄스홀 같은 것도 없어요. 대단히 도덕적인 도시인 모양이죠. 도덕적인 곳이 아니라 그만큼 뒤떨어진 곳이죠. 선생님 춤을 배우고 싶으세요? 배우고는 싶지만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으니 어디 배우지 마세요. 왜요? 남자는 춤을 배우면 바람이 난다던데요.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는 남자 같지 않겠죠. 여자가 그렇지 않다면 남자는 누구를 상대로 바람이 납니까? 방건숙은 내 곁으로 바싹 다가서면서 소리를 죽여가며 웃었다. 서양에서는 댄스란 생활 안 된 하나의 풍습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모험적인 오락이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요. 모험적인 오락?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럴 것도 같구만요. 서양에서도 댄스와 연애는 불가결한 관계에 있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더욱 그 관계가 짙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껴안고 춤을 춘다는 것 서양에서는 사교의 뜻으로 통하지만 한국에서는 일종의 공범 관계가 성립되는 느낌이거든요. 공범이라니 같은 범죄자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런 표현은 좀 심하지 않으세요? 약간 심한 표현일지는 모르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생활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모여 자연스럽게 춤을 추고 노는 기회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남자와 여자가 춤을 춘다는 건 은밀한 약속 위에 이루어진 행위 아니겠어요? 그 은밀한 약속엔 약간의 죄의식이 따라도는 것이죠. 죄라는 말이 또 과장된 표현일지도 모르긴 하지만 반습관적 냄새라고 해도 좋지요. 그렇게 세밀한 분석을 하며 사람이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럼 방 선생은 댄스라고 하는 외래의 풍습에 대해서 그만한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럼 방 선생이 댄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둘이는 잠자코 걸음을 걸었다. 방 선생이 길에 패인 웅둥이에 빠져 들릴락 말락한 비명을 울렸다. 나는 웃으면서 그녀를 돌아보았다. 우리나라 문자에 야백부답이란 말이 있습니다. 야백부답이라뇨? 밤에 흰 것은 밟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설기는 기껏 그 정도이죠. 밤에 흰 것은 물이 아니면 이상한 물건임에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시시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설기는 기껏 그 정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딱 잘라 말씀하시는 건 경솔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들어보십시오.
비가 와서 길이 질면 서양 사람들은 도로를 포장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껏 남학신을 신었습니다. 남학신을 보셨습니까? 통나무를 파서 만든 굽이 높은 신발이죠. 좋은 길도 그걸 신고 걸으면 불편하게 짝이 없는데 비가 오는 날 신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뿐인가요? 서양 사람들은 모기가 싫으면 DDT나 그 밖에 약품을 사용해서 모기를 몰살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껏 방장이고 모닥불입니다. 풀은 풀을 베어와서 연기를 피우는 게 아닙니까? 모기를 쫓기 전에 사람이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조금씩 다른 사고의 차가 서양과 동양의 격차를 만든 겁니다. 흥분치 마세요. 방건숙이 농담조로 말했다. 제가 흥분했나요? 개면증을 이렇게 반문한 나에게 방건숙은 대답했다. 돌연 열변이 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그런 것만 생각나면 열이 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인습적, 퇴행적, 고식적으로 생각하고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거창하게 말하면 민족적인 비애 같은 것도 느끼게 되지요. 우리 선조가 모두 그렇게 퇴행적이고 고식적이었나요? 들으는 훌륭한 견식, 전전적인 사상을 가진 분도 있었지요. 그러나 맥을 추지 못했답니다. 신라 고려 때는 그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만 조선에 들어와서는 엉망이지요. 학문을 예로 들면 그 많은 중국 학파 가운데서도 정주학 이외에는 도무지 용납을 안 했으니까요. 양명학도 사문난적이라고 해서는 3대를 죽이는 야르를 부르으니 될 말이에요. 나는 곁에서 걷고 있던 방건숙의 묵묵한 표정을 보자 곧 입을 다물어 버렸다. 또 아는 체 하는 병이 되살아났구나 하는 뉘우침이 회한처럼 가슴속에 일어났다. 어느덧 경찰서 앞까지 와 있었다. 대합실에 불빛이 보였다. 그 속에 들어가야 할 생각을 하니 답답했다. 시계는 오후 10시를 조금 넘어 있었다. 나는 방건숙을 돌아보고 물었다. 대합실로 돌아갈까요? 조금 더 걸을까요? 방건숙도 그 답답한 대합실로 돌아가는 것이 싫은 눈치였다. 둘이는 다시 걸음을 이어 시청이 있는 쪽으로 향해서 걸었다. 빗발이 조금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었으나 어차피 옷은 젖어 있었고 조금이라도 시원한 공기 속에 있고 싶었던 까닭도 있었지만 방향도 지향도 없이 그저 방건숙과 더불어 한없이 걷고 싶은 충동이 강했다. 나는 문득 7, 8년 전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 이러한 비오는 밤길을 같이 걸었던 추억을 회상했다. 비가 오니 더욱 기쁘다는 감상을 서로 나눈 적이 있다는 기억도 새로워졌다. 그 아내는 지금 병석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나는 다른 여자와 더불어 비오는 밤길을 거닐고 있으니 갑자기 우울한 감정이 엄습했다. 아내에 대한 애정이 줄어든 것일까? 아니다. 나는 힘찬 대답이 있다. 그렇다면 방건숙은 일시적인 심심풀이 대상인가? 이해도 아니다. 라는 대답이 나왔다. 그러면 어떠한 마음, 어떠한 목적, 아니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우울한 감정은 북받쳐 오르는 슬픔으로 변했다. 아내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그러면 방건숙과 헤어져 나 혼자 여관으로 갈 수 있을까? 어림도 없었다. 나는 방건숙을 내 곁에 인식함으로써 이처럼 우울하고 슬프면서도 뭔지 모르긴 하지만 일종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건너편 시청으로 가는 다리 위에서 방건숙과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난간을 등지고 산빛 아래 만발한 전등불을 보다가 다시 방향을 바꾸어 바다 쪽으로 보았다. 어두운 바다, 바다의 공간, 저편의 아슴풀에 첩첩한 산들의 윤곽이 불분명한 선으로 어두운 하늘과 어울려 있었다. 개구리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바람과 더불어 뿌려지는 빗발이 뺨 위에 서늘했다. 방건숙의 시선이 어디로 향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까부터 계속된 침묵 속에서 내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가 요란스러웠다. 그 소리가 방건숙에게 들릴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그녀의 마음도 병원에 있는 자기 남편 곁으로 가 있는지 몰랐다. 각기 가슴속에 소중한 사랑을 따로따로 가꾸면서 여기 이처럼 친밀한 사이를 두고 밤하늘 밑에서 남녀의 위치란 도대체 뭐라 해야 옳을까? 나는 성실이라는 낱말을 발음해 보았다. 성실과 여기 이곳에선 우리의 행동은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일까? 쉽사리 답안은 나오지 않았다. 우리의 행위와 성실과는 먼 거리에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성실하지 못하다고는 단정하기가 싫었다. 습관과 도덕 그리고 법률의 테두리는 넘어설 수가 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성실을 짓밟으면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무너진다. 성실해야 한다면 나는 방건숙과 이렇게 같이 있을 수는 없다.
동시에 성실해야 한다면 방건숙의 곁을 떠날 수 없다. 어깨에 손을 얹고 싶어도 얹어서는 안 되는 어깨가 있다. 만져보고 싶어도 만져서는 안 되는 손이라는 것도 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랑이 있고 뜨거운 입김을 딴 데로 돌려야 하는 그러한 입술도 있다. 이런 한계를 자각하고 범하지 않는 것이 성실이라고 하는 인간의 품위일까? 선생님,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의 빛깔에 젖은 듯한 음성이 솟아났다. 나는 대답할 것도 있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두운 바다를 향해선 방건숙의 미동도 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곁에 있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솟아나는 고요한 소리. 나는 예 하고 대답하고는 마음을 들었다. 그러나 다음의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나는 밋밋하게 되물었다.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불러보고 싶었어요. 둘러싼 어둠처럼 침묵은 다시 짙은 빛깔로 되돌아갔다. 밤은 소리도 없는 비와 더불어 짙음만 같다. 밤은 개구리 소리와 더불어 소리를 내며 짙음만 같다. 앞으로는 어두운 바다. 쳐다보면 별빛 하나 보이지 않는 어두운 하늘. 등 뒤로 간혹 자동차가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지만 나의 시간은 벌써 이 지상의 시간이 아니었다. 도령 굴단한 빗방울이 연거푸 뺨을 스쳤다. 아연 빛발이 강해졌다. 빨리 갑시다. 나는 방건숙을 재촉해서 총총히 역 쪽으로 걸음을 빨리 했다. 또 한바탕 퍼부을 모양입니다. 마산일보사 앞점을 왔을 때는 그때 이 마산일보는 지금 경남은행 중앙동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마산일보사 앞점에 왔을 때는 비는 이미 본격적인 위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거센 바람에 우산은 대래 방해물이 되었고 눈으로 귀로 코로 마구 피갈기는 빗방울을 감당할 겨를이 없었다. 시야가 막힌 길을 방건숙이 따로 걷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그녀의 왼팔을 내 오른팔로 꼭 끼고 길 왼쪽인성 싶은 곳을 어림잡고 걸어야만 했다. 그녀의 팔을 꽉 끼면서부터 내 의식은 분명하게 움직였다. 손을 얹어보고 싶어도 얹지 못하는 어깨가 있고 끼고 싶어도 끼지 못할 팔이 있다고 생각한 아까의 의식을 다시 한번 되뇌면서 지금의 행동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포구를 핑계삼아 나는 방건숙의 팔을 끼었다. 그녀도 포구를 핑계삼아 내게 팔을 맡겼다. 이런 행동과 성실은 어떻게 유관할까? 승용차 한 대가 헤드라이트 불빛을 번쩍이며 달려오더니 철썩하고 물벼락을 씌웠다. 눈을 뜰 수 없었다. 방건숙은 젖은 손수건을 짜서 내 얼굴을 훔쳐주곤 자기 얼굴을 훔쳤다. 그러고는 그녀가 자기 팔을 내 팔 속으로 끼웠다. 이만한 포구를 핑계로 스스로의 성실을 유린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관계 아닌가? 나는 무엇든 방건숙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연거푸 퍼붓는 빛 때문에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우리는 이 광풍노도의 세상에서 오직 의지할 사람이라곤 우리 단둘뿐이란 감상을 사실 이상으로 과장하며 서로의 몸을 지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다. 신마산역의 대합실이 저마치 보였을 때는 그래도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끼고 있던 팔을 풀었다. 팔을 풀자 나는 뜻하지 않은 공허감에 사로잡혔다. 불과 몇 순간 전에 있었던 일이 꿈속의 일로만 느껴진 것이다. 대합실 앞 불 밑에 섰을 때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무슨 대단한 죄를 지은 것 같은 죄책감과 수치감에 사로잡혔다. 옷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어 그냥 대합실로 들어갈 수 없었다. 우선 상의를 벗어 물을 뿌려야만 했다. 방건숙이 빠른 솜씨로 내 상의를 받아들곤 조심스럽게 물방울을 틀었다. 대합실 안으로 들어가니 빛 때문에 창문을 닫아놓은 탓인지 숨이 막힐 것 같은 냄새가 와락 닥쳤다. 그러나 밖에 서 있을 수도 없었다. 손님 대부분은 아직 깨어 있었지만 들으는 짐 같은 데 기대서 코를 골고 있었다. 아까 앉았던 자리는 벌써 딴 사람이 차지했기에 우리는 앉을 수가 없었다. 우리를 보자 매점 문을 닫으려던 안주인이 매점 안에서 길다란 나무 의자를 갖다주며 거기서 쉬라는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 나는 그 호의에 대한 사례를 겸해서 다시 소주 한 병과 오징어 포를 샀다. 또 술을 사세요? 방건숙은 그렇게 말했지만 핀잔하는 어조는 아니었다. 방 선생은 조금 주무셔야 할 텐데. 이런 형편에 어떻게 자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꼬박 뜬 눈으로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술에 취한 눈으로 대합실을 둘러보았다. 희미한 전등불 밑에 펼쳐진 누추하고 난잡한 광경은 흡사 난민들의 상황을 방불케 하였다.
바로 몇 년 전 6.25 전쟁 때 겪은 난민들의 상황을 연상했다. 또 그 몇 해 전에 있었던 귀환 동포들의 딱한 사정도 뇌리에 떠올랐다. 민족의 20%에 이르는 인원이 난민 처지에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생각나기도 했다. 불쌍한 민족. 눈앞에 펼쳐진 광경과 취기타수로의 감상도 곁들여 나는 불쌍한 민족의 순환을 연상했다. 나 스스로가 그 속에 끼이기도 했고 때로는 목격자가 되어보기도 한 민족의 순환. 그러나 이 밤은 내게 불행한 밤은 아니었다. 나 스스로가 그 곁에 있고 싶어 한 사람의 곁에서 지내는 고생이 아닌가? 뭘 그렇게 생각하시죠? 피로한 듯한 방근숙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아무것도. 뭘 궁리하는 모습인데요? 비를, 바람을, 이 밤을, 이 대합실의 광경을 생각했죠. 그래 어떤 결론이 있었나요? 그저 멍청하게 생각할 뿐이었어요. 그보다도 방 선생의 얘기나 좀 하세요. 제가 무슨 얘기가 있겠어요? 저만 실컷 씨부려서 어쩐지 미친 것 같은데요. 제가 무슨 얘기라도 하면 그 미친 것 같은 기분이 가셔지겠어요? 그럴지도 모르죠. 방건숙은 한참 동안 마음속을 뒤지는 것 같은 눈치였다. 그럼 얘기를 하나 하지요. 그녀는 자기 고모에 관한 얘기를 꺼냈다. 방건숙의 고모는 이미 60 가까운 나이라고 했다. 그런데 묘하게도 3대째 과부이며 시조부와 시아버지, 남편도 모두 옥사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중형을 받고 옥에 갇혀 있어 고모는 외아들인 고등학생 손자를 데리고 아들 옥바라지를 하며 산다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 그리 딱한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고모님의 시조부는 한말에 한일 합방에 결사 반대하다가 일본 현병에 끌려가 고문치사를 당했다고 한다. 시아버지는 3.1운동에 참가했다가 15년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에 11년 만에 옥사했다. 남편은 2차 대전 말기에 경찰 유치장에서 사망했으며 아들은 1946년 10월 폭동에 가담한 죄로 현재 투옥된 채로 있다는 것이다. 생활은 그럼 어떻게? 말이 아니죠. 아버지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10월 폭동에 가담했다는 그 아들이 괘씸하다고 고모님을 만날 때마다 푸념하시죠. 형기는 얼만데요? 무기랍니다. 무기? 나는 가슴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따지고 보면 고모님의 아들, 그러니까 제겐 고종사촌 오빠의 죄는 대단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친구들의 죄를 혼자서 죄다 뒤집어 썼다는 겁니다. 나는 뭐라고 덧붙일 수도 없어 그저 잠자코 있었다. 그런데 고모님이 참 장하세요. 이런 방구에 불평도 푸념도 없으시니까요. 여장부이시군요. 여장부라고 하기보다 무슨 운명 같은 게 있는 듯 해요. 세상은 양지와 음지로 나뉘는데 양지에서 살 사람과 음지에서 살 사람이 정해져 있다나요? 고모님은 달관한 숙명론자이시군요. 자기 아들은 워낙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언급하시지 않지만 시조부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만은 이만저만 자랑스러운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셔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일부러가 아니에요. 민족의 정수를 지켜내려온 집안이라고 굳게 믿는답니다. 아들에 대해서도 은근한 무슨 자부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아들은 잘못했다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3대에 걸쳐 민족을 위해 희생한 집안이니 일대쯤의 실수는 너그러이 봐줄 수 있지 않느냐는 소망은 가지신 눈치예요. 그런데 며느리 되는 분은 어떻게 되었죠? 그 며느리가 또 대단한 분이었죠. 고종 오빠가 좌경에 빠진 것도 그 며느리 때문이라는 말도 있었죠. 그분은 부녀 동맹의 무엇인가 때문에 폭동 때 죽었다고 합디다. 나는 속으로 하여간 대단한 집안이라고 느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우리의 주변은 이것을 살펴보면 엄청난 비극, 엄청난 불행으로 깔려있는 셈입니다. 문학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 행복 또는 그와 비슷한 것이 있다면 비극의 대양 속에 산재한 점과 같은 고도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 대양에만 마음을 빼앗기다가는 염세주의자, 허무주의자가 되겠죠. 그러니 고도를 소중히 지켜야 하지요. 선생님이 지켜야 할 그 행복의 고도를 갖고 계세요? 나는 얼떨떨했다. 내게 행복의 고도란 무엇일까? 과연 그런 것이 존재할까? 그것보다도 방 선생은 왜 고모님 얘기를 꺼내신 거지요? 제 고모님의 일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 고모님의 존재와 제 운명이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본 것입니다.
밀접한 관계라니요? 아버지는 외동딸인 저를 어떻게 해서라도 고모님과 같은 처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 거지요. 그래서 사상의 경사를 가지거나 반항기가 있어 보이는 청년과는 접촉을 은금한 것이지요. 남성적인 남성은 건물이었으니까요. 술을 조금 마셔볼까 하면서 방건수가 내게서 술잔을 받아 입에다 갖다 대자 얼굴을 찌푸렸다. 맥주 같으면 이만한 잔에 한 잔쯤은 할 수 있는데 그저는 도로 잔을 내게 넘기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의 생각으론 딸의 세속적인 평화만이 중요했던 거지요. 조금이라도 남성다운 점을 가진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떤 기회로 엉뚱한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 현실에 순응하고 순종하며 자기 일과 가정의 일 이외에 눈도 거들떠보지 않을 사윗감을 구하게 된 건데 직업으로서는 은행원, 성격으로는 온유하고 체격은 여성적이어야 한다는 게 선발 방침이었던 모양이에요. 아버지의 태도를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자신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제 사주엔 옥바라지 해야 할 운명이 기록되어 있다나요? 아버지는 미신 추종자는 아닌데 아들과 딸에 대해서는 온갖 미신을 다 믿는 모양이에요. 관상쟁이를 불러와서 제 사주에 있는 옥바라지 운명을 확인하기까지 했으니 알아볼 만한 게 아닙니까? 과부 신세, 옥바라지 신세. 말하자면 고모님의 팔자를 닮았다는 거예요. 고모님과 방 선생의 얼굴이 서로 닮은 데가 있습니까? 모두들 닮았다고 그래요. 그럼 고모 되시는 분도 퍽이나 미인이신 모양입니다. 젊었을 적 고모님은 대단한 미인이었답니다. 그러나 저는 고모님과 약간 닮은 점이 있다 할 뿐이지 결코 미인은 아닌걸요. 유감스럽고 불행하게도 방 선생은 미인입니다. 농담은 그쯤에 두시고 하여간 아버지는 저와 고모님의 사주와 관상이 닮은데 질색한 겁니다. 그래서 고모부와는 성격이나 품행이나 체격이 정반대되는 청년을 선택해서 고모님의 운명과는 닮게 하지 않으려고 길을 쓰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는 어머니도 전적으로 동감이었거든요. 나는 이해가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한 엉거추춤한 생각 속에서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아버지의 그러한 고심 때문에 방건숙은 지금 남편과 결혼했는데 옥바라지 신세만은 겨우 면하게 될지 모르나 과부될 팔자만은 피할 수 없는 모양이라고. 사주며 팔자며 관상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으나 방건숙의 경우 그 사주와 관상이 그럴 법하게 맞아 나가는 것 아닌가? 그런데 방 선생은 어때요? 사주며 관상을 믿습니까?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도 그걸 중요시하는 공기 속에 자랐으니 그역할 수 없는 그 위력을 느끼곤 하지요. 그럼 방 선생도 반쯤 숙명론자이시구먼. 반쯤이 아니라 100% 숙명론자일지도 모르죠. 이런 말이 있지요. 지나간 과거는 섭리의 필연적 작용이고 앞으로의 일은 개인 의사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란.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것은 과거가 되니까요. 이쯤 얘기를 했으면 선생님께서 미친 것은 없겠죠?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미치기는커녕 크다란 것을 그냥 얻었다. 그러한 얘기를 통해 방건숙이 내게 마음을 열어 보인 셈이 아닌가. 우리는 사주팔자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았다. 그러고는 서로 어떤 섭리의 작용을 인정받았다 치더라도 사주와 팔자로 표현하고 해석하는 태도와 방법은 터무니없는 것이란 결론엔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조그마한 동기, 사소한 인연이 어떤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는 일이 있음을 생각하곤 운명이란 작용에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도 주고받았다. 그런데 어떤 달인의 경지를 상상하면 관상이란 판단 행위에는 지금 관상사 노릇을 하는 사람들의 의도와 목적과는 다른 의미에서 어떤 가치가 있을 것이란 의견은 공통적이었다. 말을 더듬는 사람의 상을 외워두었다가 그 상과 비슷한 상을 지닌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말을 더듬을 것이라고 판단해보면 10중 8구는 들어맞으니 말이다. 하여간 자기의 뜻과 노력이 이르지 못하는 곳에서 작용하는 섭리의 힘에 우리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생각하면 유쾌하지는 않아요. 선생님도 그럼 숙명론자이신가요? 나는 방건숙의 이 질문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링컨을 암살한 건 부스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 부스가 없었더라면 그날 그때 그 자리에서 링컨이 죽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링컨의 뜻과 노력이 이르지 못한 곳에서 링컨의 운명을 결정하는 작용이 있었다는 뜻이 되지요. 방건숙은 다시 자기 고모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사주와 관상이 닮았다고 하는 바람에 더욱 친밀감을 느꼈다면서 고모의 탁월한 성품에 관해
언급했다. 고모님은 평생 동안 비단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비단 옷을 선사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아무리 생활이 궁하기로서니 그만한 옷차림을 못할 처지는 아닌데도 평생을 무명옷과 삼배옷으로 일관했죠. 고모님이 입으시는 무명옷과 삼배옷은 보통 사람이 입은 비단옷보다 훨씬 맵시가 좋게 보이기도 했어요. 무명옷과 삼배옷을 비단옷 이상으로 품위있게 맵시 좋게 입을 수 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고모님을 자랑스럽게 느꼈고 대학 시절 어쩌다 고모님이 기숙사에 오시면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도 했답니다. 가난해도 구차스럽지 않고 소박하게 차려도 호사 이상으로 품위 있게 되는 고모님을 제 친구들도 감탄한 심정으로 우러러 보았지요. 고모를 소개하는 방근숙의 의조엔 어느덧 열기가 띄어 있었다. 자기는 그러면서도 손자 아이는 보통 아이 이상으로 호사를 시키죠. 싹 바느질한 돈으로 구두도 제일 좋은 것으로 가려 신기고 스웨터도 고급품으로 사고 시계도 남의 아이들 것보다 단 1,000원이라도 비싼 것을 사서 채우는 등 빈틈없는 차림을 시키죠. 빗소리가 멎었다. 밤은 꽤 깊어진 모양이었다. 살금 유리창을 열었더니 시원한 바람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반가운 손님처럼 불어들었다. 방근숙은 어두운 바깥으로 얼굴을 내밀고 길게 숨을 쉬었다. 아, 시원해요. 그녀는 살며시 감은 눈꼬리로 청순한 소녀와 같은 인상을 풍겼다. 이젠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이왕 잠을 잘 수도 없는 형편이니 얘기나 하며 밤을 새워야 하지 않아요?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 망설이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 물어봤다. 방 선생이 읽으신 책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것은 뭡니까? 글쎄요, 워낙 센스가 둔해서 그런 겸손은 마시고요. 선생님도 참 짓궂어요. 짓궂다니. 묘하게 유도해서 제게 이야기를 시키거든요. 아닙니다. 선생님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럼 시험하시려는 의도가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을. 방근숙은 한참이나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에 읽은 단편인데 작가의 이름은 잊었습니다만 제목은 꽃나무를 심어놓고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빠가 읽고 있던 책을 우연히 읽게 된 거지요. 당시 초등학교에서는 한글을 가르치지 않았지만 저는 고모님에게서 한글을 배웠거든요. 비교적 짧은 것이었고 한글 책을 처음 읽는 기분도 있고 해서 단숨에 읽어버렸어요. 내용은 대강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가난한 농부가 자기 집 뜰에 당국화를 심었습니다. 제법 잘 살아보자고 한 노릇이겠죠. 그런데 그 농부는 빚에 쪼들려 가을 추수를 다해도 그 빚을 갚을 수 없게끔 되었답니다. 그래서 추수를 기다리는 벼를 그냥 논에다 버려두고 북간도로 야간 도주를 해버렸지요. 그랬는데 텅 빈 집의 뜰에 당국화만이 여연히 피어 있는 거예요. 나도 그 소설을 읽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런 척 하지 않고 말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죄는 듯한 소설입니다. 그랬더니 방근숙은 당시의 감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는 모양으로 중얼거렸다. 쓰러질 듯한 초가지붕, 텅 빈 뜰에 송이송이 피어있는 당국화를 상상하며 저는 한없이 울었어요. 왜 우느냐고 어머니가 묻지 않겠어요? 그래도 바른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고모님에게는 말했죠. 고모님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착한 아이라고 되풀이 하시면서 자기도 우셨어요. 비우시겠지만 저는 그만큼 감동한 책을 아직도 읽지 못했답니다. 비웃다니요. 짤막 하나만 우리 민족의 서러움을 잘 표현한 작품인 것 같군요. 그리고 나는 대합실 안을 가리키면서 아까 내가 느꼈던 민족 순환을 얘기했다. 북간도로 갈 적에 또 거기서 쫓겨나올 적에 그 무수한 난민의 잠이 이 대합실 내 잠과 같았을 것이라고. 이번엔 선생님 차례예요. 선생님이 가장 감동을 느끼신 책은 무엇이요? 감동을 받은 한 권의 책을 골라내기란 힘든 노릇이다. 나는 얘기하기 쉬운 것을 고르기로 했다. 전후에 나타난 러시아 소설. 작자는 러시아에서 망명한 사람인데 이런 것이 있더군요. 이렇게 서두를 꺼내곤 나는 대충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 블라디미르는 모범 공산당원이며 훌륭한 공장장이었다. 그에겐 아들이 하나 있었다. 미하일이란 이름이었다. 미하일은 독소 전쟁에 끌려 나간 후 행방불명되었다. 전쟁이 끝나도 돌아오지 않아
모두들 그런 전사했으리라 믿었다. 그랬는데 3년 후 어느 겨울에 미하일이 집으로 돌아왔다. 죽었다고만 생각한 아들이 돌아왔으니 블라디미르 부부는 한량없이 기뻤다. 블라디미르는 이제야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다.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신에게 만족해했다. 그 이튿날 블라디미르는 행복감에 빛나는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출근했다. 책상 위에 놓인 일과표를 대강 훑어보고는 기계실로 가려는 참인데 방문객이 왔다는 사원의 전갈이 있었다. 돌아온 사람은 2명인데 그 가운데 1명이 안전하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선체로 말했다. 우리는 게페우에서 왔습니다. 어젯밤 당신의 아들 미하일이 돌아왔지요? 예, 돌아왔습니다. 블라디미르는 되도록 침착하려 애쓰면서 말했다. 바른대로 말하지요? 게페우는 굳은 표정으로 선언했다. 당신의 아들은 독일의 스파이입니다. 즉시 체포했어야 했으나 당신이 모범 당원이고 모범 공장장이니 당의 체면과 당신의 체면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에 관한 처리를 당신에게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는 권총 한 자루를 책상 위에 얹어놓고 나가버렸다. 블라디미르는 넋을 잃었다. 너무나 짧은 순간의 행복이 원망스러웠다. 그동안의 행복감이 너무나 컸기에 절망감도 더욱 컸다. 블라디미르는 소용돌이 치는 가슴 속에 소란을 들으며 묵묵히 책상 위에 놓인 권총의 검고 싸늘한 감촉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블라디미르는 권총을 호주머니에 넣고 공장문을 나섰다. 집을 향해서는 발이 옮겨지지 않았다. 집과 전혀 반대편을 향해 걸었다. 숲속에서 어둠이 내리기를 기다렸다. 어둠이 내리고 난 뒤 블라디미르는 천천히 걸어 도로 시가 쪽으로 들어왔다. 자살을 함으로써 이 사건의 결말을 내려 했으나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시가로 들어와서도 집으로 직행하지 못하고 이거리 저거리를 서성거렸다. 시베리아의 추위도 잊었다. 추위를 잊었기는커녕 구슬 같은 땀방울이 이마에서 굴러내리고 있었다. 자정 가까워서야 그는 모종의 결심을 했다. 자기의 결심에 스스로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집에 들어선 그의 표정은 중병을 앓는 환자의 모습 그대로였다. 아내는 그러한 모습의 남편을 보자 깜짝 놀라면서 외쳤다. 어쩐 일이죠, 블라디미르? 갑자기 몸이 이상해졌어. 그는 간신히 이렇게 답하고는 아내에게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오도록 일렀다. 되도록 시간이 오래 걸릴 먼 곳에 약국을 지정했다. 나는 거기 약을 먹어야만 나을 것 같소. 아내는 총총히 집을 나섰다. 아내가 집에서 나간 것을 확인하자 블라디미르는 아들을 불렀다. 잠옷을 걸친 채 미하일이 아버지 앞에 섰다. 미하일, 거기 앉아라. 블라디미르도 자리에 앉으면서 식탁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 자리를 미하일에게 권했다. 아들도 자리에 앉았다. 블라디미르는 한참 동안 고개를 떨구어 자기 발끝을 바라보다가 얼굴을 들고 아들을 응시하기 시작했다. 숨이 막힐 듯한 시간이 흘렀다. 조금 뒤 블라디미르는 침통한 어조로 말을 꺼냈다. 미하일, 바른대로 말해라. 너는 독일의 스파이라며? 아들의 얼굴이 단번에 경직되며 핏기가 사라져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블라디미르는 말을 이었다. 오늘 게페우 요원이 왔더라. 당장 너를 체포할 것이지만 당과 나의 체면을 봐서 유예해 주니 내 손으로 너를 처치하라면서 이것을 주고 가더라. 블라디미르는 군총을 왼편 호주머니에서 꺼내 보였다. 아들의 눈은 둥그렇게 뜨이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블라디미르는 마른 침을 삼키곤 떨며 말했다. 그러나 내 손으로 너를 쏠 수가 없다. 차라리 내가 너에게 맞아 죽는 편이 낫겠다. 자, 이 군총으로 너의 마음대로 해라. 아버지는 탁자 위에 군총을 아들 쪽으로 밀었다. 군총이 자기 손끝에 닿자 미하일은 군총을 집어들기가 무섭게 아버지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군총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불발이었다. 아니, 장전이 되지 않은 군총이었다. 불발인 군총 방아쇠를 연거푸 끌어당기는 아들의 광란을 보자 블라디미르는 오른편 주머니에서 또 하나의 군총을 꺼냈다. 좋다. 그렇다면 나는 너를 쏠 수가 있다. 블라디미르는 지치 않고 방아쇠를 당겼다. 폭음이 나고 아들은 쓰러졌다. 블라디미르는 군총을 창밖으로 내동댕이 치며 허황한 공소를 터뜨렸다. 발광해버린 것이다. 이야기가 끝나도 방근숙은 한동안 멍청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녀는 그렇게 묻고는 신음했다. 애비가 아들을 그렇게 시험해보지 않을 수 없는 환경, 그것이 바로 지옥이지요. 내가 말해놓고도 뒷맛이 썼다. 아버지가 아들을 쏘아 죽인 이야기가 실마리가 되어 이와 비슷한 비극이 화제에 올랐다. 여호와의 명을 받아 이삭을 그을려 죽이려 했던 아브라함의 얘기도 나왔다. 질투 많은 신 여호와는 자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앙심을 그렇게 시험한 것이다. 기독교의 모태가 된 유대교는 그렇게 지독한 종교였다. 프로스퍼로 메리메의 소설 마테오 팔코네의 얘기도 나왔다. 돈 몇 푼을 받고 범인을 밀고 했다고 해서 마테오는 아직 어린 자기의 아들을 가차없이 쏘아 죽였다. 육친이 아들, 딸을 죽인 경우, 아들, 딸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인 경우는 뜻밖에도 흔한 사건이다. 비극 가운데서도 이처럼 처참한 비극이란 없다.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빚어낸 그 엄청난 비극들을 헤아려 볼 때 인생이란 참으로 지겨운 것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와 방건숙은 서로의 얼굴을 새삼스럽게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음산한 얘기를 하게 되었는가를 묻는 표정으로 웃었다. 깨어 있어야겠다는 마음에도 한도가 있는 모양이어서 나는 어느덧 졸기 시작하고 술에 취한 탓도 겹쳐 전후 지각도 없이 잠에 빠지던 모양이었다. 주위가 시끄러워 눈을 떴을 때는 아침 햇살이 대합실 안으로 흘러들어 그 태양의 광선 줄기를 따라 먼지가 부옇게 부동하는 것이 보였다. 비는 거짓말같이 그치고 늦 여름의 아침이 상쾌했다. 그러나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전후 지각 없이 잠이 들고는 나는 방건숙의 어깨에 기대어 자고 있었던 것이다. 이거 죄송합니다. 나는 몸둘 바를 몰라하며 이렇게 변명했다. 천만에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텐데도 방건숙의 얼굴은 상냥했다. 방 선생은 한숨도 주무시질 않으셨지요? 그랬음이 분명했다. 나는 사나이의 의지가 여자만 못한 데에 대해서 우선 인격적으로 부끄러웠다. 밤을 새우기로 작정하고 나 혼자만 자아버렸다는 사실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 같이 느껴졌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했지요. 예수는 십자가의 못을 박힐 자기의 운명을 예견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올렸죠. 주여, 이 운명의 산을 나에게서 떼주십사 하고 이와 같이 기막힌 기도를 하고 동산에서 내려오니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더래요. 스승이 절박한 정황에 놓여 잠 깨어 있으라고 일렀는데도 제자들은 그처럼 씨알머리가 없었단 말입니다. 저도 그 씨알머리 없는 족속에 끼인 놈인가 보지요. 변명도 아니고 얘기도 아닌 내 말을 들으며 방건숙은 말쑥이 갠 하늘처럼 웃었다. 길고 긴 밤이었다. 이 긴 밤을 같이 세웠다는 의식이 내 마음속에 새로웠다.